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선택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68의 박순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 가슴은 먹먹하고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제 아들 민수는 어릴 적부터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다른 아이들이 밖에서 놀 때도 집에서 책을 읽고 제가 힘들어하면 엄마, 내가 도와줄게 하며 다가와 주던 아이였죠. 학교에서도 모범생이었고 선생님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고등학교 때는 새벽같이 일어나 공부하는 아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난한 형편에 학원 하나 제대로 보내주지 못하는 게 너무 미안했거든요. 그래도 아들은 한 번도 투정 부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렇게 노력한 결과 아들은 좋은 대학에 합격했고 졸업 후에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아들이 대기업 다닌다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들은 효자였어요.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백화점에서 제게 옷을 사주었고 명절 때마다 용돈을 드렸죠.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라고 말하던 아들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을 때 아들이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줬어요. 바로 지금의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수진이는 정말 괜찮아 보였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예뻤죠. 무엇보다 말을 참 곱게 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수 오빠한테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라며 공손하게 인사하더군요. 밥을 먹으면서도 수진이는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었고 어머님 말씀이 정말 맞으세요 라며 맞장구를 쳐줬어요. 제가 반찬을 권하면 어머님 손맛이 최고예요 라며 맛있게 먹었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조금 경계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고 며느리라는 게 원래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다고들 하잖아요.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수진이는 정말 착한 아이인 것 같았어요. 아들이랑 데이트하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제게 전화해서 어머님, 오빠랑 잘 만나고 왔어요. 오빠가 어머님 생각 많이 하시더라고요라고 말해줬거든요. 명절 때도 먼저 연락해서 어머님,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라고 물었고 실제로 와서 설거지며 청소며 다 도와줬어요. 제가 아이고 안 그래도 되는데라고 하면 어머님 당연히 해야죠. 저도 며느리인데요 라며 웃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이 아이는 정말 착한 아이구나. 우리 민수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싶었죠. 1년 정도 연애한 후에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두 손 들고 찬성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어디서 구하겠어요. 결혼 준비하는 동안에도 수진이는 정말 착했어요. 결혼식장 예약부터 시작해서 신혼집 구하는 것까지 제 의견을 물었고 제가 뭐라고 하면 네, 어머님. 어머님 말씀대로 할게요라고 했어요. 결혼식 날 수진이가 저한테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제가 어머님 딸이 됐어요. 평생 잘할게요. 어머님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만나다니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싶었죠. 결혼 후에도 아들 부부는 저랑 같이 살았어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 분가하려고 하는데 수진이는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게 당연하죠. 어머님 혼자 계시면 얼마나 외로우세요라며 같이 살자고 했거든요. 같이 살면서도 수진이는 정말 착했어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퇴근하면 저랑 같이 저녁 준비를 했죠. 주말에는 장도 같이 보러 가고 제가 어디 아프면 병원도 같이 가줬어요. 어머님, 약 드셨어요? 어머님, 오늘 날씨 추운데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어머님, 이거 드시면 건강에 좋대요. 이런 말들을 매일 들으면서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부러워했어요. 순자 씨, 며느리 진짜 효녀네요. 요즘 그런 며느리 없어요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어깨가 으쓱했죠. 그렇게 2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수진이 표정이 심각해 보여서 저도 긴장했어요. 혹시 임신했나? 하는 기대도 했죠. 어머님, 사실 제 가게를 하나 갖고 싶어요. 가게요?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요. 매일 야근하고 상사한테 치이고 동료들이랑도 경쟁해야 하고 정말 지쳤어요. 제 가게를 하면 제 시간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수진이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표정을 지을까 싶었죠. 어떤 가게를 하고 싶은데? 작은 카페나 브런치 카페요. 요리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어머님께 맛있는 거 해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짠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제게 맛있는 걸 해주고 싶다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마침 제게는 돈이 좀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준 보험금과 제가 평생 아껴서 모아둔 돈이 있었거든요. 약 1억 5천만 원 정도였죠. 노후 자금으로 아껴두었던 돈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돈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착한 며느리가 힘들어하는데 내가 도와줘야지. 그래, 며느리 가게 차려주자. 그럼 며느리도 행복하고 우리 민수도 좋아할 거야.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봐.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수진이가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님, 정말요? 진심이세요? 그럼 진심이지. 우리 수진이 행복한 게 엄마한테는 제일 중요해. 가게 차리는데 얼마나 들어? 어머님, 인테리어랑 장비랑 다 합치면 한 1억 정도 들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님 부담 가지지 마세요. 제가 대출 받아서 할게요. 무슨 소리야? 대출은 무슨 대출?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한테 돈 있어. 그 순간 수진이가 저를 꼭 안았어요. 수진이 어깨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정말요, 어머님. 제가 잘 되면 꼭 이 은혜 갚을게요. 어머님 편하게 해드릴게요. 저도 수진이를 꼭 안아줬어요. 이렇게 착한 며느리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리고 가게가 잘 되면 우리 다 같이 잘 사는 거니까 싶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 민수도 너무 좋아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수진이가 얼마나 회사 생활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이제 수진이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사랑해요. 아들이 저를 안으며 말했을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이게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 될 줄은요. 그렇게 해서 저는 며느리의 꿈을 이루어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동네 번화가에 좋은 자리가 하나 나왔어요. 역에서 5분 거리에 있는 1층 상가였죠. 유동 인구도 많고 주변에 오피스 빌딩도 많아서 브런치 카페 하기에는 딱 좋은 위치였어요. 건물주와 계약할 때도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00만 원. 작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며느리를 위한 거니까 기꺼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계약서에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제가 임차인이고 며느리는 운영자인 셈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가게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인테리어 업체를 알아보고 견적을 받고 장비를 구입하는 모든 과정을 저와 며느리가 함께 했습니다. 어머님, 이 타일 어때요? 이게 요즘 유행이래요. 그래, 그럼 그걸로 하자. 우리 수진이 마음에 드는 걸로 해야지. 인테리어 비용만 4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커피 머신, 오븐, 냉장고, 제빙기 같은 장비들 구입하는데 3천만 원, 초기 식자재와 그릇, 집기 구입에 1천만 원, 거기다 보증금 5천만 원까지 합치니 총 1억 3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평생 모아둔 돈 1억 5천만 원 중에서 1억 3천만 원을 쓴 거예요. 남은 건 겨우 2천만 원.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더 좋았거든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꼭 성공해서 어머님께 보답할게요. 며느리는 매일 그렇게 말했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드디어 개업일이 왔어요. 수진이네 브런치라는 이름을 단 간판이 달리고, 가게 안은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꾸며졌죠. 제가 봐도 정말 예쁜 카페였어요. 개업 첫날, 저도 아침 일찍부터 가게에 나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도 하고 손님들이 오시면 어서 오세요 하며 맞이했어요. 며느리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저는 홀에서 서빙을 했죠. 어머님 힘드시죠? 괜찮으세요? 아니야, 전혀 안 힘들어. 우리 수진이 가게 잘 되는 게 보기 좋아. 아들 민수도 퇴근 후 가게에 들렀어요. 넥타이를 풀고 앞치마를 두르고는 설거지를 도와줬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구나 싶었어요. 개업 첫 주는 정말 바빴어요. 새로 생긴 카페라고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거든요.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가게에 가서 밤 9시까지 일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매출 80만 원 나왔어요. 대박이죠? 며느리가 좋아하며 저를 껴안았을 때 제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면서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변화였어요. 며느리가 가끔 어머님, 오늘은 제가 혼자 해볼게요. 어머님은 좀 쉬세요라고 말하기 시작했죠. 저는 며느리가 저를 배려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 그럼 엄마는 집에서 쉴게.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며느리 친구들이 가게에 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한두 명이었는데 점점 늘어나더니 거의 매일 서너 명씩 와서 몇 시간씩 앉아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가게에 갔을 때였어요. 며느리는 친구 4명과 카운터 앞에 앉아서 깔깔대고 웃으면서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손님이 들어와도 제대로 신경 쓰지 않고요. 수진아, 손님 오셨는데? 제가 말하자 며느리가 짜증 섞인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는 다시 친구들이랑 수다를 떨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손님을 맞이하고 주문을 받았죠. 그날 이후로 제가 가게에 가면 며느리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어머님, 오늘은 바쁘니까 집에 계세요. 아니야, 엄마가 도와줄게. 손님이 많은데. 어머님, 제가 알바생도 구했어요. 괜찮아요. 알바생을 구했다고요? 그럼 제가 왜 매일 나와서 일했을까요? 저는 월급 한 푼 받지 않고 일했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며느리도 자존심이 있겠지. 시어머니가 너무 나서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어 하고 생각했어요. 2달째 되던 어느 날 제가 우연히 가게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점심시간이었는데 가게 안이 보이더군요. 며느리는 친구들 여러 명과 가게 한가운데
테이블에 앉아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한낮부터 말이죠. 손님은 두세 테이블밖에 없었고 며느리는 친구들과 큰 소리로 웃으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죠. 하지만 들어가지 못했어요. 들어가서 뭐라고 하면 며느리가 기분 나빠할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봤어요. 그래도 장사는 잘 되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젊은 사람들은 저렇게 일하는 건가 봐 하고 넘어갔습니다. 3달째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어머님, 가게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엄마가 가끔 가서 도와주면. 어머님, 솔직히 어머님이 오시면 손님들이 불편해하세요. 요즘 젊은 손님들은 나이 드신 분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것 같았어요. 나이 드신 분이라고요? 저는 며느리를 위해 1억이 넘는 돈을 쓴 사람인데 이제 와서 나이 들었으니 오지 말라고요? 수진아, 그래도 엄마가. 어머님, 제발 이해 좀 해주세요. 제 가게잖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며느리가 짜증을 내며 방문을 쾅 닫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4달째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동네 아는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순자야, 너희 며느리 요즘 명품백 사고 다니더라. 어제 백화점에서 봤는데 500만 원짜리 가방 사더라고. 500만 원짜리 가방이라고요? 제 돈으로 차린 가게에서 번 돈으로요? 며느리는 저한테 한 번도 용돈을 준 적이 없었어요. 아니, 밥 한 끼 같이 먹자고 한 적도 없었죠. 그런데 명품백은 사고 다닌다고요? 다음 날 제가 며느리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수진아, 가게 장사 잘 되니? 네, 그럭저럭요. 그럼 돈은 좀 벌고 있어? 어머님, 초기라서 아직 많이 못 벌어요. 거의 손익분기점이에요. 손익분기점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500만 원짜리 가방을 사지?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며느리한테 네가 명품백 샀다며? 라고 물어봤다가 제 돈 제가 쓰는데 왜 그래요?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5달째 며느리는 거의 저한테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전화해도 어머님, 지금 바빠요. 나중에 통화할게요라고 하고 끊었죠. 가게 앞을 지나갈 때마다 힐끗힐끗 들여다봤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친구들과 즐겁게 떠들고 있었고 가게는 한가해 보였습니다.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너무 참견을 많이 한 걸까? 하지만 저는 며느리를 위해 전 재산을 쏟아부었는데 이제 와서 귀찮은 사람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6달째 되던 날 결정타가 왔습니다. 한참 일하고 있을 시간인 낮에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왔어요. 둘 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뭔가 중대한 이야기를 하러 온 것 같았어요. 엄마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아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 따로 나가서 살려고요.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물었죠. 왜 갑자기 분가를 한다는 건지. 며느리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희도 이제 결혼한 지 5년이나 됐잖아요. 독립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가게도 이제 자리 잡았고 저희끼리 살고 싶어요. 저희끼리 살고 싶다고요? 그 말 속에는 어머님 없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래도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같이 살면서 불편한 게 있었어? 어머님, 불편하다는 게 아니라요. 저희도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이해해 주세요. 아들도 거들었어요. 엄마, 우리도 이제 중년이잖아요. 저희끼리 살고 싶어요. 엄마도 혼자 계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제가 혼자 있는 게 더 편하다고요?
제가 언제 불편하다고 했나요? 민수야, 엄마, 이미 새 집 계약했어요. 다음 주에 이사 갈 거예요. 이미 계약까지 했다고요?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며느리가 덧붙였어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가끔 찾아뵐게요. 어머님도 편하게 지내세요. 가끔 찾아오겠다고요? 지금까지 같이 살면서 가족이었는데 이제 가끔 찾아오는 남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면서 생각했죠. 내가 1억이 넘는 돈을 써서 가게를 차려줬는데 이제 쓸모 없어졌으니 버리는 건가? 내가 그저 이용당한 건가? 일주일 후 아들 부부는 정말로 이사를 갔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며느리는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어머님 건강하세요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죠. 그렇게 저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텅 빈 집에서 텅 빈 마음으로. 사실 따로 사는 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젊은 부부니까 독립하고 싶을 수 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시부모랑 같이 살기 힘들어하고 자기들만의 공간을 원하고요. 저도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 이해했어요. 그래, 젊은 애들이 우리랑 같이 살면 답답하겠지. 분가해서 편하게 살아라 하고 생각했죠. 처음 일주일은 괜찮았어요. 아들이 전화해서 엄마 잘 지내시죠? 저희는 이사 잘 마쳤어요 라고 안부를 물었고 저도 그래, 잘 지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아들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같이 살면서 매일 얼굴 보고 이야기했는데 분가한 후로는 완전히 연락이 뚝 끊긴 거예요. 처음엔 바쁘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새 집에 이사 가면 정리할 것도 많고 적응하는데 시간도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잘 지내니? 새 집은 괜찮아? 전화벨이 여러 번 울렸어요. 그리고 끊겼습니다. 받지 않은 거예요. 회의 중이겠지 하고 생각하며 1시간 후에 다시 걸었어요. 또 안 받더군요. 그날 저녁에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엔 받았어요. 엄마, 왜냐고요? 아들 목소리가 너무 차갑고 귀찮다는 투였어요.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새 집은 괜찮아? 네, 괜찮아요. 엄마, 저 지금 좀 바빠요. 나중에 통화할게요. 그리고 뚝 끊었습니다. 통화 시간 30초도 안 됐어요.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쳐다봤어요. 이게 내 아들 맞나? 예전에는 그렇게 다정하고 엄마 생각 많이 해주던 아들이 맞나? 며칠 후, 이번에는 며느리한테 전화했어요. 수진아, 엄마야. 잘 지내니? 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통화 연결음이 울리다가 끊겼어요. 받지 않은 거죠.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통화 좀 할 수 있을까? 1시간 후에 답장이 왔어요. 어머님, 가게 바빠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나중에요? 나중이 언제죠?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한테서 연락은 없었어요. 일주일, 2주일, 한 달. 아들 며느리한테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전화하면 받지 않거나 받아도 바빠요. 나중에 통화해요 하고 끊었죠. 명절도 다가오고 있었어요. 추석이었죠. 당연히 아들 며느리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분가했어도 명절에는 가족이 모여야 하잖아요. 명절 일주일 전에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추석에 집에 올 거지? 엄마, 그거 수진이랑 상의해 볼게요. 상의를 해본다고요? 명절에 친정 가는 게 상의할 일인가요? 민수야, 엄마가 음식 많이 준비할 테니까 꼭 와라. 엄마, 알겠어요.
수진이랑 이야기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또 전화했죠. 민수야, 추석에 오는 거 어떻게 된 거야? 엄마, 저희는 저희끼리 지낼 것 같아요. 뭐, 명절인데 집에 와야지. 엄마, 수진이가 친정에도 가야 하고 저희도 쉬고 싶어서요. 그 순간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뒤에서 빨리 끊어요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죠. 민수야, 그래도. 엄마, 죄송해요. 다음에 뵐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명절에 자식이 집에 오지 않는다니. 제가 1억이 넘는 돈을 써서 며느리 가게 차려줬는데 명절에 얼굴 한번 보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추석 당일 저는 혼자였어요. 텅 빈 집에서 차례상도 차리지 않고 TV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죠. 동네 아는 언니가 전화했어요. 순자야, 추석인데 혼자야? 아들은? 응, 바빠서 못 온대. 아이고, 그래도 명절인데. 우리 집에라도 와서 밥 먹어.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눈물이 났어요. 제가 이렇게 외로울 줄은 몰랐어요. 명절이 지나고 며칠 후 그 언니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야, 있잖아. 내가 너희 며느리 봤는데 말이야. 응? 어디서? 강남에 있는 명품 매장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쇼핑하던데 비싸 보이는 가방 사더라. 언니 진짜? 그럼 내가 거짓말하겠니?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2개나 샀어. 친구 것도 같이 사주더라고. 그 비싼 걸 친구 것까지 사줬다고? 아니 어떡해. 그리고 며느리가 고급 레스토랑도 자주 다니는 것 같던데? 요 며칠 지인 모임들이 연달아 겹쳐서 나도 가끔 가봤던 레스토랑에 갔는데 갈 때마다 너희 며느리가 친구들이랑 식사하는 걸 봤어. 지난주에도 코스 요리 먹는 것 같던데 한 사람당 30만 원은 하는 곳이더라고. 제 머리가 띵했어요. 제 돈으로 차린 가게에서 번 돈으로 명품백을 사고 고급 레스토랑을 다니고 친구들 선물까지 사준다고요? 저한테는 명절에 오지도 않고 전화 한 통 제대로 받지 않으면서요? 순자야, 너 가게 차려준 거 후회하겠다. 며느리가 너무한 거 아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제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며느리 카톡에 사진을 살펴봤죠. 명품 가방을 든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친구들과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까지. 바쁘다더니 명절에 저는 혼자 집에 있었는데 며느리는 친구들과 여행을 갔었던 거예요. 사진 속 며느리는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친구들과 웃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예쁜 풍경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가게에 찾아갔어요. 며느리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거든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며느리는 친구 3명과 카운터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떠들고 있었어요. 손님은 한 명도 없었죠. 수진아, 며느리가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님, 왜 오셨어요?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요즘 통화도 잘 안 되고. 어머님, 지금 손님 받아야 해서 바빠요. 손님? 가게엔 손님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데 며느리와 친구들만 있었죠. 수진아, 엄마가 그래도. 어머님, 제발이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며느리가 거의 쫓아내듯이 저를 밖으로 내보냈어요. 친구들이 있는 앞에서 말이에요. 저는 가게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며느리가 다시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이번에는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민수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수야, 명절에도 안 오고, 전화도 안 하고, 엄마가 뭘 잘못한 거니? 엄마 바쁘잖아요. 저희도 일하면서 사는데 자주 못 가요. 그래도 명절에는, 엄마, 그리고요. 아들이 말을 끊었어요. 엄마, 수진이가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엄마가 자꾸 전화하고 가게에 찾아오고 그러니까 부담스럽대요. 부담스럽다고요? 제가 며느리한테 뭘 그렇게 했나요? 민수야,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는 잘못 안 했어요. 근데 수진이가 민감하잖아요. 엄마가 좀 이해해줘요. 민수야, 엄마,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요. 아들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가게 사업자 명의도 수진이 거고, 이제 우리 인생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살게요. 엄마가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간섭이라고? 제가 언제 간섭했나요? 그저 전화 몇 번 하고, 명절에 보자고 하고, 가게에 한 번 찾아간 게 간섭인가요? 민수야, 그래도 엄마가 가게 차려준 거. 엄마, 그거 가지고 계속 얘기하지 마세요. 감사하긴 한데, 그렇다고 평생 그 은혜 갚으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평생 은혜를 갚으면서 살 수 없다고요? 제가 언제 은혜를 갚으라고 했나요? 저는 그저 가끔 연락하고 명절에 얼굴 보고 안부를 묻고 싶었을 뿐인데요. 엄마, 저희도 이제 중년이에요. 저희끼리 살고 싶어요. 엄마도 엄마 인생 사세요. 민수야. 그럼 전화 끊을게요. 바빠서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1억 3천만 원을 들여서 차려준 가게는 이제 완전히 며느리 것이 되었고, 저는 그저 이용만 당한 거라는 걸. 아들도 며느리도 이제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쓸모 없어진 거예요. 돈 다 쓰고 이제 필요 없으니까 버려진 거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제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참고 또 참았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며느리도 언젠가는 마음을 고쳐먹겠지 했다. 사람이 참 어리석은 게 뭔지 아는가? 희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아무리 배신당하고 아무리 상처받아도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하면서 기다리는 것 말이다. 나도 그랬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다. 내일은 민수한테서 전화가 오겠지. 내일은 수진이가 찾아오겠지. 그동안 바빠서 그랬을 거야. 하지만 매일 아침 눈을 떠도 핸드폰엔 아무 연락이 없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이상했다. 무릎이 자꾸 아프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찌릿찌릿한 통증이 왔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다. 약국에서 파스 사다 붙이고 뜨거운 물에 찜질하면 나아지겠지 싶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다.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고 밤에 자다가 통증 때문에 깨는 날도 많았다. 장 보러 시장 가는 것도 힘들었다. 동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님,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어요. 이대로 두면 더 악화될 수 있으니까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 받으세요. 큰 병원? 나는 혼자였다. 누구랑 같이 갈 수도 없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혼자라도 가야 했으니까. 종합병원에 가서 MRI라는 걸 찍었다. 큰 기계 속에 들어가서 한참을 가만히 누워 있어야 했다. 무섭기도 하고 외롭기도 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가족이랑 같이 왔는데 나만 혼자였으니까.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갔다. 정형외과 교수님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다. 어머님, 여기 보이시죠? 연골이 거의 다 닳았어요.
뼈끼리 부딪히고 있는 상태라서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이요? 꼭 해야 하나요?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걷지도 못하게 될 수 있어요.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걷지 못하게 된다고? 그럼 어떻게 사나? 장도 못 보러 가고 병원도 못 가고 집안에만 갇혀 지내야 하는 건가?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보험 적용해도 500만 원 정도는 필요하실 겁니다. 500만 원. 내게 남은 돈은 2천만 원이었다. 가게 차려주고 남은 전부였다. 4분의 1이 날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걷지 못하게 되면 더 큰 일이니까. 알겠습니다. 수술 받을게요. 보호자는 계세요? 수술 날짜 잡으러 같이 오셔야 하는데요. 보호자. 나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들이 있긴 한데요. 그럼 아드님이랑 같이 오세요. 수술 동의서도 받아야 하고 설명도 들으셔야 하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아들한테 전화했다. 손이 떨렸다. 이번에는 받아주겠지. 엄마 수술인데 아들이 외면하지는 않겠지 싶었다. 통화 연결음이 들렸다. 한참 울리다가 끊겼다. 다시 걸었다. 또 끊겼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전화에서야 아들이 받았다. 엄마, 왜 자꾸 전화해요? 회의 중이었다고요. 목소리가 짜증 섞여 있었다. 민수야, 미안해. 근데 엄마가 무릎 수술해야 한대. 네? 무슨 수술이요?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수술해야 한대. 다음 주 목요일에 병원 가서 날짜 잡아야 하는데 같이 가줄 수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가슴이 두근두근했다. 아들이, 그럼요, 당연히 가야죠, 엄마. 라고 말해주길 기다렸다. 엄마, 다음 주 목요일이요? 그날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수야, 엄마 수술인데. 엄마, 이 프레젠테이션 정말 중요해요. 몇 달 동안 야근하며 준비한 거라 못 빠지거든요. 수술은 다른 날로 미룰 수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빨리 해야 한대. 늦으면 걷지도 못하게 된다고. 엄마, 그래도. 아, 진짜 난처하네. 수진이한테 물어볼게요. 수진이 시간 되면 같이 가게 할게요. 며느리? 내 수술에 아들이 안 가고 며느리를 보낸다고? 민수야, 그래도 넌. 엄마, 나 지금 정말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뚝.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엄마 수술보다 회사 프레젠테이션이 더 중요하다는 것 아닌가. 그래도 나는 아들을 믿었다. 나중에라도 전화하겠지. 며느리한테 물어보고 연락 주겠지 하고. 하지만 그날 밤 아들한테서 전화는 오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없었다. 내가 다시 전화했다. 민수야, 엄마야. 수술 날짜 어떻게 된 거야? 아, 엄마. 미안해요. 그날 정말 못 가요.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요. 엄마 혼자 가면 안 돼요? 혼자? 수술 받는데 혼자 가라고? 민수야, 그래도 수술인데 보호자가 있어야지. 엄마, 요즘 혼자 수술 받는 사람 많아요. 괜찮을 거예요. 엄마도 할 수 있어요. 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민수야, 엄마 무서워. 수술 처음 받아보는데 혼자는 너무 무서워. 엄마 괜찮아요. 그냥 마취하고 자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병원에서 다 알아서 해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엄마, 나 회의 들어가야 해요. 수술 잘 받으세요. 끊을게요. 뚝. 나는 그 자리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엄마가 수술 받는데 엄마가 무섭다고 하는데 아들은 회의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며느리한테도 전화해 봤다. 혹시 며느리라도 와줄 수 있을까 싶어서. 하지만
애꿎은 통화 연결음만 계속 들렸다. 10번, 20번. 며느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수진아, 엄마 수술하는데 같이 가줄 수 있니? 민수가 바쁘다고 해서. 1시간 후에 답장이 왔다. 어머님, 죄송해요. 가게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수술 잘 받으세요. 가게가 바쁘다고. 시어머니 수술보다 가게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나는 결국 혼자 수술 받기로 했다.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수술 당일 나는 혼자 병원에 갔다. 택시를 타고 가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다. 혹시 아들한테서 전화가 올까 싶어서. 하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다. 병원에 도착해서 수술복으로 갈아입었다. 수술실 앞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환자들은 다 가족이 함께 있었다. 옆에 계신 할머니는 아들, 딸이 양쪽에 앉아서 손을 잡아주고 있었다. 엄마, 괜찮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건너편 아저씨는 아내와 딸이 물도 떠다 주고 이야기도 해주면서 긴장을 풀어주고 있었다. 나만 혼자였다. 의자에 혼자 앉아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만 쥐고 있었다. 간호사가 다가와서 물었다. 보호자는요? 혼자 왔어요. 간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아, 그러시구나. 수술 후에 병실에서 깨어나실 때 보호자가 있으면 좋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었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수술실에 들어갈 때 나는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하느님, 수술 잘 되게 해주세요. 제발이요. 마취 주사를 맞고 정신이 희미해졌다. 마지막으로 생각한 건 아들이었다. 민수야, 엄마 수술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데 아들은 지금 내가 수술 받는지도 모르겠지.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이나 하고 있겠지. 수술은 3시간 걸렸다고 한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내 옆에는 간호사 한 명만 있었다. 어머님, 수술 잘 끝났어요. 좀 쉬세요. 감사합니다. 목이 칼칼하고 무릎이 욱신욱신 아팠다. 고개를 돌려보니 옆 침대 환자는 아들, 딸이 와서 엄마 괜찮으세요? 물 드실래요? 하며 보살펴주고 있었다. 나는 아무도 없었다. 천장만 멍하니 쳐다봤다. 핸드폰을 꺼내서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다. 민수야, 엄마 수술 잘 끝났어. 걱정하지 마. 1시간 후에 답장이 왔다. 다행이네요. 몸 조심하세요. 그게 전부였다. 전화 한 통 없이 그냥 짧은 문자 한 줄. 나는 그 문자를 보면서 또 울었다. 병실에서 혼자서. 이틀 후 퇴원하는 날도 혼자였다. 간호사가 보호자 오셨어요? 하고 물었을 때 혼자 갈 수 있어요 하고 답했다. 목발을 짚고 가방을 들고 병원 로비까지 내려갔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중간중간 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었다. 택시를 타고 집에 왔다.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조차 힘들었으니까. 집에 들어와서 침대에 누웠다. 무릎은 아프고 마음은 더 아팠다. 그날 저녁 나는 핸드폰을 켰다. 혹시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을까 싶어서. 없었다. 그런데 알림이 하나 떠 있었다. 며느리 수진이가 뭔가를 올렸다는 알림이었다. 손가락으로 조심스레 터치해 보았다. 며느리가 사진을 올렸는데 제주도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었다. 파란 하늘, 에메랄드빛 바다,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며느리와 친구들. 사진 밑에 글이 있었다. 제주도 힐링 여행. 너무 좋아요. 뭐? 제주도? 가게가 바빠서 못 온다더니. 내가 수술 받던 그날 며느리는 제주도에 있었던 것이다. 나는 병원에서 혼자 떨면서 수술받고 있었는데
며느리는 친구들이랑 제주도 바다에서 행복하게 놀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사진을 넘겼다. 횟집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제주도 맛집. 회가 정말 싱싱해요. 친구들과 둘러앉아서 회를 먹으며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 다음 사진은 카페였다. 오션뷰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는 예쁜 카페였다. 그 다음은 호텔방 사진이었다. 오늘 묵을 호텔. 오션뷰 최고. 내 손이 떨렸다. 제주도 여행이면 최소한 2박 3일은 갔을 것이다. 비행기 표에, 호텔에, 렌트카에, 식사에. 한 사람당 100만 원은 들었을 것이다. 친구들 4명이랑 같이 갔으니 500만 원은 쓴 것이다. 내 수술비가 500만 원이었다. 며느리는 내 수술비만큼 돈을 제주도에서 쓰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내 돈으로 차린 가게에서 번 돈으로. 마지막 사진을 봤다. 명품 가방을 든 사진이었다. 오빠가 제주도 면세점에서 사준 선물. 오빠면 아들이 며느리한테 면세점에서 명품 가방을 사줬다고? 엄마 수술비는 물어보지도 않더니 엄마 수술에 보호자로 올 시간은 없다면서 며느리랑 제주도 여행 가고 면세점에서 명품 가방 사줄 시간과 돈은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들도 며느리도 나를 완전히 버린 것이었다. 돈 다 쓰고 나니까 필요 없어진 것이다. 내가 1억 3천만 원을 써서 차려준 가게에서 번 돈으로 아들과 며느리는 호화롭게 살고 명품을 사고 제주도 여행을 다니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수술비 500만 원 때문에 걱정하며 혼자 수술받고 혼자 퇴원하고 목발 짚고 혼자 집에 왔다.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대신 결심했다. 이대로는 안 돼. 내가 뭔가를 해야 해. 이 가게 다시 찾아와야 해. 다음 날 나는 목발을 짚고 법률상담소로 갔다. 복수를 시작할 시간이었다. 법률상담소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나는 목발을 짚은 손에 힘을 주었다. 무릎은 아팠지만 마음은 더 아팠다. 아니, 이제는 아픔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상담 변호사는 중년의 여자 변호사였다. 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분이 말했다. 어머님, 충분히 화나실 만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 살펴볼게요. 나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다. 며칠 동안 집 구석구석을 뒤져서 찾아낸 것들이었다. 이게 임대차 계약서예요.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변호사가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봤다. 아, 임차인이 어머님 성함으로 되어 있네요. 며느님 이름은 어디에도 없고요. 네, 제가 직접 건물주랑 계약했거든요. 며느리는 그냥 가게 운영만 한 거예요. 그럼 사업자 등록은요? 그건 며느리 이름으로 했어요. 며느리 가게니까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건 은행 거래 내역이에요. 제가 1억 3천만 원을 보낸 기록이 다 있어요. 변호사가 통장 사본을 넘겨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큰 돈을 투자하셨네요. 인테리어 비용, 장비 구입, 보증금. 다 어머님 계좌에서 나간 게 맞네요. 네. 그리고 이건 인테리어 계약서, 장비 구입 영수증이에요. 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변호사가 서류들을 한참 살펴보다가 말했다. 어머님, 이 경우는 법적으로 승산이 있습니다. 내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임대차 계약이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고 투자금을 어머님이 전액 부담하셨다는 증빙이 명확합니다. 게다가 며느님과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죠? 네,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구두로만 가게 차려주겠다고 했을 뿐이에요. 그럼 법적으로 이건 증여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어머님 명의인 이상
어머님이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어요. 정말요? 네. 물론 며느님이 사업자 등록을 했고 실제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절차는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는 그 순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먼저 건물주께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시고 정식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나는 조용히 준비했다. 변호사와 함께 모든 서류를 정리했다. 은행 거래 내역, 인테리어 계약서, 장비 구입 영수증, 임대차 계약서, 1억 3천만 원이 내 돈에서 나갔다는 증거를 빠짐없이 모았다. 며느리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들한테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이 알면 방해할 게 뻔했으니까. 일주일 후 건물주에게 연락했다. 사장님, 저 박순자입니다. 브런치 카페 임차인이요. 아,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네. 갑자기요? 가게 장사 잘 되는 것 같던데. 제게 사정이 생겨서요. 정식 절차 밟아서 해지하고 싶습니다. 건물주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다. 그러시면 내용 증명 보내시고 계약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야 뭐 어머님이 임차인이시니까 어머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내용 증명을 보냈다. 계약 해지 의사와 함께 한 달 후 가게를 비워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점점 단단해졌다. 한 달 후 계약 해지 통보서가 가게로 날아갔다. 그날 오후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다. 나는 한참을 울리게 두다가 받았다.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긴. 계약 해지했어. 네? 왜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한 달 전에 통보했잖아. 어머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차갑게 웃었다. 수진아, 내 돈으로 차린 가게야. 임대차 계약도 내 명이고 1억 3천만 원 투자한 것도 나야. 그런데 내가 이제 그 가게 필요 없으니까 정리하는 거야. 하지만 어머님, 이건 제 가게잖아요. 사업자 등록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사업자 등록이 네 이름이면 뭐해. 건물 계약은 내 이름인데. 그리고 증여 계약서 쓴 거 있어? 없지? 그럼 이건 내 투자야. 내가 정리하는 거야. 어머님, 제발요. 이 가게가 없으면 저 어떻게 살아요? 네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왜 알아야 해? 너는 내가 수술 받을 때 제주도에서 놀고 있었잖아. 며느리가 당황한 듯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다. 그건 그것뿐이야? 명절에도 안 왔지. 전화도 안 받았지. 내가 가게 찾아가면 귀찮아했지. 이제 와서 왜 나한테 매달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늦었어. 이미 계약 해지 들어갔어. 한 달 안에 가게 비워. 어머님,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대체 무슨 짓이에요? 아들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무슨 짓이긴. 내 가게 내가 정리하는데 무슨 문제야? 엄마 가게요? 수진이 가게잖아요.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게 운영했는데. 힘들게 운영했어? 친구들이랑 매일 놀면서 명품백 사고 제주도 여행 다니면서 그건 가게 돈. 맞아. 내 돈으로 차린 가게 돈으로 산 거지. 그런데 정작 나한테는 명절에 얼굴 한 번 안 보러 왔잖아. 내가 수술 받을 때도 안 왔고. 아니, 엄마 그때는 정말 바빠서. 바빴어? 제주도 갈 시간은 있었잖아. 면세점에서 며느리한테 명품백 사줄 돈은 있었잖아. 너 엄마 수술하는데 수술비는 얼마인지
엄마가 수술비는 있을지 생각은 해봤어? 아들이 할 말을 잃었다. 민수야, 넌 내가 수술 받는 날 어디 있었어? 병원에 왔어? 전화라도 했어? 엄마, 그건 다행이네요. 몸 조심하세요. 그게 네가 한 말의 전부야. 그마저도 문자로 엄마가 혼자 수술 받고 혼자 퇴원하고 목발 짚고 혼자 집에 왔는데 말이야. 그래도 엄마 이건 이제 너희 인생 너희가 알아서 살아. 엄마 돈 없이. 그리고 나도 내 인생 살 거야. 엄마, 그래도 이렇게까지 왜? 1억 3천만 원 받아먹고는 나를 버린 너희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 엄마! 이제 연락하지 마. 나도 너희한테 연락 안 할 거야. 뚝. 나는 미련 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아들 부부가 집으로 찾아왔다. 초인종을 계속 눌렀지만 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어머님, 문 좀 열어주세요.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며느리가 문 밖에서 소리쳤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가게만은 그대로 두세요. 나는 거실에 앉아서 TV만 보고 있었다. 소리를 키워서 밖에 소리가 들리지 않게 했다. 1시간쯤 지나니 조용해졌다. 가버린 모양이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가게 정리를 시작했다. 변호사와 함께 가게에 가서 장비와 집기들을 정리했다. 며느리는 가게 안에서 울고 있었다. 어머님, 제발요. 제발 다시 생각해주세요. 생각 끝났어. 이제 그만 나가줄래? 가게 정리하는데 걸리적거린다. 어머님, 수진아, 네가 날 버렸을 때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하긴, 안 해봤으니 그렇게 행동했겠지. 내가 수술 받을 때, 명절 때, 가게로 찾아갔을 때, 그때는 쳐다도 안 보더니 이제 와서 매달리는 거야? 내가 널 딸처럼 아끼고 이뻐한다고 다 참아줄 거라고 생각했어?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너무 뻔뻔하다.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다. 장비들은 중고로 팔았고 인테리어는 철거했다. 보증금은 돌려받았다. 다 합쳐서 5천만 원 정도를 회수했다. 1억 3천만 원 투자해서 5천만 원 회수, 8천만 원 손해였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으니까. 마지막 날 가게 문을 닫을 때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다. 어머님, 정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끝이야.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많이 줬어. 너희가 버린 거지.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제발요.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나는 며느리를 내려다봤다. 수진아, 넌 반성하는 게 아니야. 가게를 잃을까봐 두려운 거지. 진짜 미안하면 내가 수술 받을 때 왔어야지. 명절에 왔어야지. 내 전화 받았어야지. 이제 너희 인생 너희가 알아서 살아. 나도 내 인생 살 테니까. 나는 가게 열쇠를 건물주에게 돌려주고 그곳을 떠났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후로 아들 며느리와 연락을 완전히 끊었다. 전화번호도 바꿨다. 회수한 5천만 원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다. 혼자 살기엔 충분했다. 남은 돈은 은행에 넣어두었다. 처음엔 외로웠다. 명절이 되면 혼자 집에서 TV를 보고 생일에도 혼자 미역국을 끓여 먹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외로움보다 배신이 더 아프다는 걸. 혼자 사는 게 이용당하며 사는 것보다 100배 낫다는 걸. 요즘은 동네 복지관에 나가서 다른 어르신들과 어울린다. 취미 생활도 하고 봉사활동도 한다. 가끔 아들 생각이 난다. 어릴 적 착하던 그 아이 말이다. 하지만 그 아이는 이제 없다. 지금의 민수는 내가 알던 그 아들이 아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아무리 자식이고 며느리라도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베풀었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용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미련을 가지지 마세요. 저처럼 당당하게 행동하세요. 물론 제 선택이 옳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더 참고 기다렸으면 아들 며느리가 달라졌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 자존심은 지켰으니까요. 여러분도 저처럼 힘든 상황에 계신다면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이용당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해도 존중받지 못하며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처럼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저희 흑백 사연은 앞으로도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는 사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